세상의 모든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때로는 솔로몬처럼, 때로는 다비다처럼, 때로는 바나바처럼 여러분의 사소한 고민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우리는 무엇이든 들어드리는 방송 노크 토크.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식구분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후끈한 여름 좀 뜨겁게 또 아울렛을 다녀왔습니다. 성도님들과 지방에 있는 교회를 가서 아웃리치. 아웃리치 갑자기 아웃리치 하니까 이게 저는 그거 어디 단기 선교, 네. 단기 선교라고 단기 하기엔 선교. 너무 네. 짧아서 시골에 있는 교회 가서 봉사도 하고 네. 또 전도도 하고 네. 그렇게 뜨겁게 보내고 왔습니다. 뜨겁다. 우리 매운 씨는 어떻게 저는 뜨겁게 요즘 이제 보내셨어요? 부산을 자주 갑니다. 네. 부산 해운대에서 좀 쉬었다 왔고요. 해운대 또 아시는 분이 지배인으로 계세요, 호텔에. 아주 좀 싸게 네. 조식까지 해가지고 쫙 바다가 보이는 앞으로 누구랑요? 혼자 가는 거죠. 에이, 그런 데를 어떻게 혼자 가죠? 혼자 갈 수는 있지. 주님과 함께라면. 그러면 나도 먹는데 다른 라면. 그러면 우리 다들 월요병 있잖아요. 월요병. 네. 월요병 있죠. 월요병을 극복하는 나만의 팁이 있을까요? 저는 월요일 날 제일 맛있는 걸 먹어요. 오. 월요일 날. 왜냐면 사실 제가 여러분 모르셨겠지만 제가 주부입니다. 맞습니다. 또 죽으시죠? 제가 한 요리는 저도 못 먹겠다는 거. 주말 동안에 제가 한 요리를 가족들에게 먹이고 네. 저는 안 먹고 월요일 날 밖에 나와서 점심을 정말 성대하게 먹어요. 저는 점심 진짜 많이 먹고 맛있게 먹는데 월요일 점심은 특별히 저는 월요일에는 일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월요일이 그래도 가장 좀 쉬운 날이고 조금 안정이 있고 조금 더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는 날이라서 이때는 정말 일주일을 가장 아름다운 황홀한 날입니다 싶을 정도로 정말 잘 먹습니다. 네. 저는 월요병이 없습니다. 저는 아니 없을 줄 알았지만 진짜 일요병이 없어요. 있습니다. 좀 이렇게 스케줄이 달라서 저희 네. 월요일 쉬고 그래서 또 월요일 토요일 쉬시니까. 주일날 이게 또 사역이 피크거든요. 사실 그 부담감, 그 중압감 때문에 그래서 이제 토요일 저도 열심히 기도하죠. 내일도 무사히 잘 사역할 수 있도록. 목사님들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말씀이 주일은 쉽니다. 좋아하시잖아요. 와, 우리 형 틀리군요. 많이 다르죠. 네.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월요병을 이겨내는 나만의 방법 하나쯤 있으실 텐데요. 만약 아직 찾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노크토크와 함께 월요병을 극복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여러분의 월요일을 책임지는 노크토크 14번째 시간, 오늘의 이슈 키워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슈 키워드 보여주세요. 권태기. 권태기. 네. 오늘의 이슈 키워드는 바로 권태기입니다. 격하게 공감합니다. 네, 교수님. 네. 권태기란 대체 뭔가요? 이 권태기를 짧게 얘기하자면 지루해요. 맞네. 근데 권태기가 아주 심해지잖아요. 네. 지루해요. 이게 아마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관계가 오래 지속되면 그 관계, 곧 정서적으로 또 관계상으로 약간 침체기를 맞게 되는데 그 한시적이지만 굉장히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 기간을 우리가 권태기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극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 권태기 때 이혼율이 가장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권태기를 잘 넘기는 방법이 우리가 이번 생에 내 배우자와 행복하게, 내 가족과 행복하게 지내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거죠. 네. 근데 여기 계신 분들도 한 번쯤은 권태기를 경험해 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험담 좀 이야기 좀 같이 나눠주세요. 네. 뭐 저는 뭐 지금은 사실은 아내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할렐루야. 잘 지내고 있고요. 좋네요. 그러나 사실 모든 인간은 다 삶의 권태기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세요? 네, 네, 맞습니다.
삶 자체가 권태기 아닐까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땅에 권태기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네. 아마 그 사람은 천국에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큰 얘기부터 시작하는 거 보니까 뭔가 불안한가 봐요. 계속 우리한테 물어봐. 그렇지 않나요? 네. 둘 다 또 상담 전문가라서 네. 금방금방 캐치를 하시네요. 네. 야, 역시. 네, 이야기를 잘해야 되더라고요. 사모님이 보신다는.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잘 아는 말이지만 이런 말이 있죠. 네.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샴푸를 하면 하루가 행복하고 또 새 차를 사서 타면 한 달이 행복하고 집을 사서 이사를 가면 1년이 행복하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이 말은 아마 인간의 주관적인 행복감은 시간이 지나면 금세 사라진다라는 걸 표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똑같은 일상을 늘 살아가는 것 같아요.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일을 하고 그래서 저는 성경에도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런 표현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실존을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우리 목사님 그 삶의 사례를 얘기해 달라 했더니 일반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하시죠. 네. 저는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권태기가 뭐예요? 권태기가 뭐예요? 야. 아유, 권태기 없어요. 혹시 예전에도 없었나요? 근데 그 전에 연애를 할 때는 조금 저는 약간 그 권태기가 조금 빨리 오더라고요. 연애할 때 보면 조금 재미없어지는 순간이 조금 점점 짧아진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남편 만나고 제가 결혼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게 이 남자는 권태롭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사실은 저희 남편이 아주 저를 행복하고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궁금해. 남편만의 주제는 아니고요. 네. 저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죠. 짬짬이 애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이렇게 그 사고를 쳐줘요. 종치듯이 땡, 땡, 땡. 그래서 권태로울 기회가 또 많지 않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스트레스에 대해서 조금 둔감한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스트레스에 막 예민하지도 않지만 그만큼 권태에 대해서도 그렇게 예민하지 않아요. 그냥 별일 없으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행복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좀 낮을 수도 있지만 행복의 범위가 그만큼 또 넓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담을 하다 보면 별일을 다 봐요. 그리고 별꼴도 다 보고요. 그렇다 보니 여러 삶의 단면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배우는 경우도 많고 그만큼 할 얘기도 많고 느끼는 바도 많아서 제가 볼 때는 뭐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무엇보다 집에 가면 우리 학철이가 기다려요. 부럽다. 너무 부럽다. 어. 야, 아니 제 주변에서는 권태기를 이제 권투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싸운다고 촥촥 할 때 권투기, 권투기.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보면서 근데 저도 물론 이제 연애를 할 때 있었죠 그런 게 그러니까 무기력함과 함께 얘를 내가 계속 만나야 되나 뭐 만나기도 좀 싫을 때도 있고 주변에서 그러는데 남희 선배는 그런 적 없어요? 아니 근데 저도 얘기를 해주고 싶거든요. 근데 너무 연애를 안 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12년 전이라. 12년 전이라고? 12년이요? 네. 어머.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새로운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원래 알던 사람을 나를 좀 봤던 사람들을 만났던 경우가 나를 잘하는 사람들. 그쵸.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하니까 그런 권태기가 있을 때는 지금 이제 그때 이제 되짚어 봤을 때 서로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대화로 안 되면은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바이바이야. 예, 좋은 친구로 좋은 오빠로 막 이렇게 지냈던 것 같은데 꿈에만 얘기 같죠. 티 나는데요? 좋은 친구로 좋은 오빠로라고 얘기하니까 친구도 있고 오빠도 있고 하니까. 동생도 있고. 이렇게 저도 얘기하면서 아니 저도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서 저도 이제 상담을 배워가나 봐요. 네, 이거 찝고 있네. 그러니까 잘 찝네. 듣고 좋은 친구로 좋은 오빠로 했을 때 오빠도 만났나 그러면 이렇게 또 돼버리네. 그러니까 잘하고 있어요. 지금.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조만간 뭐 좋은 사람 만나서 권태기나 뭐 그런 설렘이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꿈에서 얘기하려니까 잘 안 되네요. 네. 네. 우리가 이성간에도 지루한 권태기가 찾아오듯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한 번쯤은 경험을 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식구분들은 어떠세요? 저처럼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네. 언제 뜨거웠나 이런 생각이 있고요. 앞으로도 뜨거워질려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럴 수도 약간 있겠다. 냉장고에 들어가지 않은 이온 음료의 느낌이랄까? 이온
음료는 이온 음료인데 마시기에는 영 시원하지 않고 데워 먹자니 적절하지 않고 그런데 마시면 이온 음료 역할은 또 해요. 그게 이제 오랫동안 그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이다 얘기하는 분들은 사실 제가 볼 땐 결혼 관계로 치자면 사춘기쯤 들었을 때 이 신앙의 뜨거움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모태신앙들은 중년기의 그 부부들처럼 사춘기 때가 하나님과의 거의 중년 부부야. 그래서 그냥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늘 옆에는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권태기가 있다 한다면 계속 권태기고요. 네. 없다 한다면 지속적으로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근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네. 김남국 목사님의 무너지지 마라라는 책을 봤거든요. 근데 책 제목 자체가 무너지지 마라라는 말이 되게 와닿는 거예요. 왜 와닿냐면 나는 세상 속에서 지금 살아가지만 어떻게 하면 예수 안에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은 야 이게 더 좋대. 너 성공해야 돼. 너 잘 돼야 돼. 그리고 너 엄청나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교회에서는 아니야 예수 안에서 살아야 돼. 겸손해야 돼. 낮아져야 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제 권태기의 또 핵심은 갈등이잖아요. 네. 여기서 이 중간에서 제가 갈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눈 잠깐만 감으실래요? 나 여기 갔다 올게요. 근데 또 무너지지 마. 또 이러는 또 하나님의 뭔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이제 권태기 옵니다. 진짜. 갈등 이거 딱 이 중간에 있을 때. 근데 그 손 잡고 가면 되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손을 잡으려고 하는데 네. 꼭 세상에 꼭 그 악한 애들이 또 와 또. 와가지고 야야 가자 가자. 그럼 다 같이 잡으면 안 되나? 그걸 왜 생각을 못했지? 그 다 같이 잡으면 손이 하나야. 손이 하나. 손이 하나야. 그럼 또 발이라도 잡아야 되겠네. 뭐 멱살 같이 뭐라도 잡을게. 머리끄댕이를 잡아 뜯든지 한번 내가 머리 잡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되겠네. 네, 기도합시다. 아멘. 네. 야, 참 개그맨들하고 같이 하니까 재밌네요. 그러니까 진지할 수가 없어. 진지하게 가려가면 이게 잡아 뜯으니까. 진지할 수가 없어 사람이. 네. 그럼 진지하게 그럼 목사님 목사님 얘기 말씀을 한번 들어봐요. 들어볼까요? 네. 사실 이제 저도 그 청소년 시절에는 네. 굉장히 정말 교회 가는 것이 좋고 또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좋고 또 대학생이 되어서도 정말 뜨겁게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이 참 역설적으로 사역자가 되고 나서 네. 이렇게 막 뜨겁고 기쁘다기보다는 사역에 대한 중압감, 부담감 또 때로는 설교를 계속 해야 되는데 가끔씩 저도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도대체 이게 늘 고민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저도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답을 못 발견하고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옆에 있는 그 친구 교육자였어요. 친구였어요. 아주 친한. 근데 이제 같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제가 설교를 부탁했어요. 내 대신 설교 좀 해달라. 사실 제가 설교하기가 너무 싫어서 부담스러워서 그랬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소가 됐나요? 이게 뭐 영원히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걸 느끼면서 또 바닥을 치면 또 다시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또 거기서 또 어느 순간 은혜가 오고 그래서 사실은 뭐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간다기보다는 저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시다가 네. 때로는 다시 건져주시기도 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이 멱살을 잡을 때가 있죠. 아, 멱살 잡죠. 그런 부담,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죠. 아, 지금 많이 두려우신 것 같아요. 깜짝 놀라셨네. 놀라서 하죠. 네, 권태기가 오지 않게 스스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권태기가 찾아왔을 때 그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까요? 일단은 뭐 어려운 일이 연속으로 계속 터져주면 돼요. 어려운 일이요? 그 뭔 일이든지 간에 뭐 애가 속을 새기든 남편이 속을 새기든 아내가 속을 새기든 뭔가 일이 계속 터지잖아요. 네. 권태로울 일이 없습니다. 왜 리듬이 다다다닥닥닥닥닥 다다다닥닥닥닥 오니까 예. 따라락 삐약삐약. 그렇죠.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이 지속적으로 뭔가 집중해서 해야 될 일이 생겨나면 우리가 권태기라는 건 사실은 별로 없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일부러 일을 만들 수는 없는 일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에게 일종의 관계에 생기를 불어넣을 이런 푸뉴마가 될 만한 그런 성령의 바람 같은 그런 새바람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우리가 일도 권태로울 수 있고요. 네. 관계도 권태로울 수 있는데 일은 그렇지만 관계의 권태로움은 위기를 만들어내니까 이럴 땐 우리가 이제 또 각 여러 지자체나 여러 교회 현장에 많이 있는 부부학교 있죠. 저는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부부학교에 가면 놀라운 게
배우자를 새로 읽게 도와주더라고요. 늘 있던 그 그림인데 다른 방식의 읽기를 제공하니까 네. 새롭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다른 방법, 여행 좋죠. 여행 좋아요. 떠나고 싶죠? 팔로미. 너무 좋죠. 여행이 주는 여러 기능들이 있는데요. 일단 낯선 곳에 가잖아요. 그러면 둘이 서로 아는 유일한 사람인 거예요. 서로를 지켜야 된다는 무의식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실제 우리가 여행을 간다는 건 기억이 남고 기록이 남는 거거든요. 사진과 같은 것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활에 한번 액센트를 딱 찍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걸 다시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돌려보면 그때 그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한번 이야기를 통한 관계의 개선이 시작될 수 있는 거거든요. 추억을 우리의 또 하나의 먹거리를 삼는 거라. 그리고 너무 힘들다. 상담을 받으셔야죠. 네. 제가 볼 때는 일단 첫 번째는 권태기가 왔을 때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참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권태기가 온 것도 인정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엉뚱한 행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지금 권태감을 느끼는구나. 그렇게 성찰을 해야 그 다음에 권태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하게 된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삶의 현 상태를 좀 새롭게 조정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 방송이라는 걸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일상에 늘 평범했던 삶 가운데 약간 도전이 돼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막 긴장도 되고 새롭게 새로운 그런 변화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런 권태기의 감정이 왔을 때 배우자 혹은 이제 우리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데이트 파트너와의 관계를 서둘러서 정리하거나 관계를 파괴적으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그때 그 감정은 진짜 감정이 아닐 수 있거든요. 맞아. 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커플들이 그 권태감을 못 이겨서 거리를 뒀다가 거꾸로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쵸. 한 사람은 마음이 떠났지만 한 사람은 시간을 가져보니까 내가 저 사람 정말 좋아했구나. 도리어 거꾸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권태감의 시기에는 오히려 적절한 물리적 거리나 시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상대방을 살펴보고 또 혹은 어떤 일이나 내가 왜 그걸 좋아했을까, 왜 시작했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하다 보면 또 새로운 감정이 흘러나와서 권태감을 잘 이겨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 여자친구랑 예를 들어 지금은 결혼을 안 해봤지만 여자친구랑 싸울 때 저는 항상 저에게 모범이 되는 커플들한테 가거나 항상 그렇게 하거든요. 가서 조언을 좀 많이 받아요. 형, 내가 이랬어. 지금 여자친구랑 지금 사이가 이래. 나 어떻게 하면 좋지? 근데 저는 항상 사이가 좋은 커플한테만 가요. 왜 안 좋은 커플한테 가면 또 안 좋은 얘기만 하고 자기의 실수 경험담에 대해서 야, 너도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네. 그러니까 정말 좋은 커플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너가 여자친구였으면 어땠을까? 속상하지 않았을까, 여자친구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반대로. 그렇죠. 역지사지에 대해서. 그러면은 내가 맞아 잘못했구나 하고 풀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고 그런 차라리 좋은 그런 본보기의 선배들 찾아가죠, 커플들. 지혜롭다. 저는 그렇게 해요. 그게 왜냐면 네가 네 여자친구라고 한번 생각해봐. 이게 뭐냐면 역지사지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게 공감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커플들에게는 공감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좋은 커플들은 서로를 지키고 서로를 유지하는 또 위기를 잘 극복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데 거기 핵심에는 상대방을 이해해주는 그 마음 읽기, 공감 능력이 있는데 그거를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연애를 못하지? 아니 뭐 열심히 해봐요. 네. 말 실수할 뻔했네. 욕하려고 했어요.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네, 우리 현재 권태기를 겪으며 고민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우리가 권태기를 되게 위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인간의 삶이 원래 좀 지루합니다. 그냥 별일 없는 거예요. 그냥 뭐 특별한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냥 생로병사 이 정도만 좀 특별하지 인간의 대단한 일이라는 건 사실 위기를 촉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권태기의 또 다른 말은 아마 안정감이라는 말이 그 권태기란 말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별일 없기 때문에 지루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 자체를 조금 해석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겠다. 별일 없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 일인가.
라는 것. 감정의 기복이 많지 않아서 조금 답답한 면은 있지만 그럴 때는 아주 큰 범위가 아니라 일상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조금씩 액센트를 주는 건 괜찮을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랑이 식었다 혹은 사랑이 변했다가 아니라 우리는 잠시 편안한 상태가 더 오랫동안 유지된다.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사랑에서 정의 개념으로 좀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영상 편지 하나 띄우려고 합니다. 진짜요? 네, 형제들에게 특히. 형제들에게. 네, 카메라 이거 보고 하면 되죠? 네네네. 네, 영상 편지 띄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태기를 가지고 계시는 우리 그 형제 자매님들, 그중에 또 형제님들, 여자친구 자존감을 높여주시고 자존심은 낮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아시잖아요. 헤어지면 마음 많이 아파요. 저 보세요. 마음 아프고요. 그리고 세상 노래 중에 울지 마. 그 세상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기회는 있을 때 잡으시고요.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또 알코올 섭취하시고 전화하지 마시고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네. 네. 본인한테 미래 그러나요? 예. 영상 편지가 아니라 고해성사 아닌가? 네. 제 마음을 또 역지사지 아니잖아요. 네. 힘내세요, 형제님. 유승 교수님 말씀하신 거 듣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삶에 일어나는 위기나 어려움도 어떻게 보면 권태감을 극복하기 위한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뭐 그렇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선물일 수도 있겠다. 너무 평안하면 정말 무료하고 또 심지어 그러다 보면 우울하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느라 좀 긴장도 되고 하나님도 만나니 그렇게 좀 생각을 바꿔보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예레미야서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사실 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해서 아침마다 늘 새롭게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국 권태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최고 좋은 방법 같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만나주실 주님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사연으로 바로 이어가 볼게요. 레온 씨, 오늘의 사연 읽어주세요.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버지와 오랜 시간 갈등을 겪어온 사람입니다. 결혼 전 아버지가 지금의 아내를 너무 싫어했어요. 아내와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자리를 마련하려고 해도 아버지는 그 당시 여자친구였던 아내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희는 아버지께 허락을 받지 않고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고요.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면 아버지가 달라지시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지금까지도 제 아내를 며느리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연애 시절 아내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었는데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되고 나니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했나 그런 생각도 들지만 만약 그때 결혼하지 않았으면 지금까지도 결혼도 못하고 그냥 혼자 살았을 것 같아서 결혼을 한 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아내와 결혼한 지는 1년 반 정도 됐고 한 달 전쯤 아버지께 혼인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원래도 교류가 없었지만 혼인 사실을 아버지께 말씀드린 후 더 멀어진 느낌입니다. 아버지는 결혼 전부터 결혼을 허락해 달라고 하면 계속 기다리라고만 하시고 아내가 왜 마음에 안 드시는 거냐고 여쭤보면 아무 대답도 안 하십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본인의 속내를 단 한 번도 드러내지 않으셨고 본인 이야기를 자식들한테 한 적도 없습니다. 아버지와 남자 대 남자로서 속 깊은 이야기도 나눠보고 싶고 평범한 행복을 누리며 살고 싶은데 그게 지금 저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어요. 노크토크 식구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와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하며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열리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대한민국 남자들이라면 누구나 부자간 소통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 사회에서 부자 간의 갈등 어느 정도인가요? 인류의 주제이고 또 세계의 주제입니다. 어느 나라 가든지 어느 역사를 보든지 아버지하고 아들은 또 그렇게 싸운다. 어려서는 어려서대로 아버지가 차에서 내려라, 집에서 나가라. 또 커서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왜 나를 이렇게 키웠어요 이러면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다투는데 이런 주제들은 우리가 흔히 심리학에 보면 네. 웨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이를테면 어린 시절에 내 아버지에 대한 여러 미움들이나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기꺼이 잘 극복하지 못하고 나중에 성인이 돼서까지도 나보다 나이가 많은 동성애 남성이라든지 뭐 상사라든지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어려움을 아버지 관계 연장선상에서 느끼는 이런 주제의 이야기들이 나올 정도니까요. 이거는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두의 이야기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건 어쩌면 다행일 수도 있겠다 혹은 불행일 수도 있겠다. 네. 왜? 지금까지 안 풀린 문제일 수도 있지만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한 번 해법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가 이런 관계들을 정의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건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심정적 주제, 이 권력이라는 주제. 내가 누군가를 혹은 어떤 것을 차지하거나 우위에 서겠다고 하는 이런 권력 다툼의 주제가 아닌가라는 게 심리학의 많은 주제들 중에 하나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아버지는 놀라울 정도로 아들을 닮고요. 아들은 또 놀라울 정도로 아버지를 쏙 빼게 되잖아요. 닮은 자를 가장 사랑하고 닮은 자를 가장 미워하거든요. 이 거울에 나타난 자기의 그 작고 큰 모습들을 보면서 서로를 인정할 때까지 시간이 꽤 걸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늘 고민하고 또 늘 궁금한 주제. 그래서 예수님하고 요셉은 잘 지냈다는 보고가 없다는 거. 네. 성경에 보면 마리아하고 형제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지만 요셉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요셉이 목수였다. 그리고 이제 잉태한 마리아를 받아들였다라는 것. 요 정도. 그리고 이제 성전에 올라갈 때 12살 됐을 때 이제 같이 갔던 것 같은데 거기에도 요셉에 대한 진술은 사실 없거든요. 그런 거 보면 과연 잘 지냈을까? 어땠을까? 이런 고민을 저는 지금도 궁금하기도 하고 호기심이 느껴지기도 해요. 진짜 궁금하다. 최근에 한 논문을 찾아보니까 재밌는 결과가 있는데 초등학생들에게 있어서 어머니보다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결과를 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대화가 잘 되면 학교 적응도 잘 되고 선생님하고의 관계도 잘 맺고 또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청소년 가출 이유 첫 번째가 뭔가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안 되어서다. 그렇게 보면 오늘날 우리 뭐 초등학생, 청소년들 또 청년들의 많은 경우 부적응에 상당한 이유가 부모님과의 관계 문제인데 저도 상담을 하다가 만나보면 엄마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안 좋다. 그렇게 해서 오는 경우가 참 많은 걸 보면 이게 상당히 많이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 보편적인 그런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부자 간의 갈등 다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레온 씨, 아버지와 사이가 어땠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아버지 이게 참 애매한 게 저는 아버지가 그 중간에 안 계셨잖아요. 중간에 안 계셔가지고 아버지와 갈등은 없었어요. 오히려 안 계시니까. 계셔야 갈등. 계셔야 갈등이 있지. 근데 그러니까, 안 보여도 갈등할 수는 있어요.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와 끊임없이 대화하거나 혹은 미워하거나 이런 것들도 사실 심정적 갈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큰 갈등은 없으셨던 거죠. 아버지에 대한 빈자리를 이제 저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고 했었거든요. 계속 기도했었는데 아버지랑은 지금은 이제 사이가 좋아요. 사이가 좋은데 지금 아버지가 전화 오시면은 희한하게 아빠하고 아들은 통화를 오래 못해요. 전국에 있는 아들이랑 아빠와 관계에서 10분 통화해본 아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10분 제가 생각했을 때. 근데 아빠가 요즘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세요. 아들 밥 먹었어? 네, 아빠 밥 먹었어요. 아빠가 한 가지만 얘기하고 끊는다. 이거 명시를 해. 이게 아빠 뭔데요? 대한민국의
2등은 필요가 없어. 1등에. 그러니까 항상 패턴이 이러셔. 아들 밥 먹었어? 밥은 계속 물어보시는 거야. 그러니까 밥은 계속 걱정되시는 거야. 걱정이 되나 봐. 그러니까 밥은 계속 물어보시는데 아들 한 가지만 얘기할게.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가 달라지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아들 뭐 오늘은 뭐 옷 따뜻하게 입고 다녀. 뭐 이런 게 달라지면 되는데 아들 아빠가 오늘 또 한 가지만 얘기할게. 대한민국에 2등은 필요 없어. 1등만 존재.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니까. 그 아버지 녹음해놓고 트시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그 아빠와 아들의 그 갈등인가 녹음을 하실 수도 있어요. 결국 계속 버퍼링이네요. 버퍼링. 그러니까 어쩔 때는 톤이 높다가 어쩔 때는 톤이 낮다가 그 차이만 있지. 그 차이만 있구나. 그 토시 하나 안 틀리셔. 그래도 되게 잘 지내고 있는 편이죠. 잘 지내긴 하죠. 아버지가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긴 한데 네. 거기까지만 연구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올 말이 있는데 그런 말도 없으시더라고요. 요건 제가 볼 때 한 3년 지나야 그다음 이제 문장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네. 3년 동안은 일단 알겠습니다. 뭐 저는 약간 네. 예외적인 케이스인데 네. 뭐 저도 사실 아버지가 대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셔서 뭐 갈등할 일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고전을 생각해 보면 저는 보통 사람보다는 좀 다른 관계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하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 그러니까 레온 형제가 뭐 10분 이상 아버지하고 말한 사람이 있을까 했지만 저는 뭐 10분 이상 30분, 1시간 정말요? 하루 종일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버지랑 드라이브하고 이런 관계였죠. 너무 아름답다. 어떻게 우리 아버지는 그러셨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감정적인 공감을 잘 하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많이 남는 게 예전에는 이제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으니까 목사관이 사택이 교회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게 딱 보면 보여요. 교회가 있고 사택이 있으니까. 그럼 모르는 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힘들면 교회를 지나가다가 그러면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모르는 사람인데 막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성품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사실 요즘 같으면 불안하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이면 그쵸. 그렇게 길게 대화를 한다는 것도 어려운데 이제 그렇게 보면 아버지가 참 이렇게 감정적으로 공감을 잘 하셔서 저는 아버지하고 굉장히 잘 지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아버지께서는 참 사랑이 참 많았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사랑이 저에게도 전해지는데 이렇게 계속 부자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교수님 때 남자분들이 또 궁금해지거든요. 저희 집 남자들은 아주 웃겨요. 웃겨요? 아주 웃긴 남자들입니다. 일단은 저희 아들은 일단 이름을 잘못 짓지 않았나 하고 저희 부부는 맨날 고민을 해요. 왜요? 이름이 자인인데 자인이라 그런지 너무 자. 너무 자. 인간이 이렇게 잘 수 있겠나 싶을 정도로 하루에 10시간 정도를 자요. 허리가 안 아픈가?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고민을 했는데 누굴 닮았나 찾게 되잖아요. 네. 애 아빠도 자. 둘이 너무 자. 너무 잘. 자느라고 싸울 시간이 없어요. 그 여러분 그거 갈등이었구나.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낮잠 자기 대회가 있어요. 네. 잠 오래 자기 대회가 있는데 오. 제가 볼 때는 거기에는 진정한 승자는 나가지 못해요. 자느라 소식을 못 들어. 그러네. 제가 볼 땐 제 아들이 그 승자예요. 나갈 수가 없어요. 소식을 들을 수가 없어요. 자느라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 집은 갈등이 많진 않은 게 애 아빠가 워낙에 다정다감하고요. 굉장히 가정적이고 아이들을 말 그대로 이렇게 손 지문처럼 챙겨요. 하나하나. 왜냐면 제가 거의 가출 상태잖아요. 그래서 애 아빠가 정말 이 품으로 다 끌어안는 남자인데 이 아들이 생각보다 너무 자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는 본인보다 더 자는 것 같으니까 본인이 깨 있을 때도 얘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잠자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힘들어 하고 얘를 이제 깨우고 그다음에 아이들 다 밥 챙겨 먹이고 이런 것들을 본인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애는 늦게 일어나고 본인은 이제 뭔가 원하는 그 방식대로 잘 돌아가지 않고 그렇다 보니 애한테 가끔 정말 해서는 안 될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너는 나를 닮지 않았다.
내가 볼 때는 급이야. 급이고 그 유전자고 심지어 저희 아버님도 잠이 많으세요. 몇 년이 줄줄이 그 유전자가 흘러가고 있는데 너는 나를 닮지 않았다. 이것처럼 이렇게 안타까운 이야기가 어디 있겠어요. 제가 볼 땐 저희 딸이랑 저는 같이 웃습니다. 네. 웃긴다. 제가 볼 땐 이 두 남자는 아주 웃긴 남자예요. 네. 아, 진짜 웃긴. 이렇게 얘기 되나? 그럼 교수님, 부자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요? 이제 어렸을 때는 갈등이라고 얘기할 게 없죠. 왜냐하면 갈등은 동등한 힘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런데 어렸을 때는 사실상 일방적으로 아버지의 명령이 전달되거나 큰 소리가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랬다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서 자아도 발달하고 내가 보니까 아버지의 이 논리가 늘 맞는 건 아니었고 네. 더군다나 나에 대해서는 너무 험하다 생각이 들고 이제 나도 남자로서 커가면서 이 권력과 힘과 이 파워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사들이 생겨나죠. 그럼 어떻게 아버지랑 한번 어깨를 겨뤄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보기도 했고 내가 외부에서 힘을 얻기도 했고 그러면서 말 그대로 말로 시작됐던 이야기가 때로는 서로 간에 완력을 사용하기도 하고 네네. 그렇다가 평행 관계로 완전히 정점으로 올라가다가 아버지가 나이가 들고 아버지가 조금 더 나이가 든 시점에 아들은 또 성숙하거든요. 그러면서 사태는 이렇게 가던 사태가 또 다시 이렇게 역전이 되는 그리고 아버지가 과거에 질렀던 그 소리만큼을 아들이 지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권력이 조금 줄어들면서 가정의 평화는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되는 이런 양상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새로운 신진 세력과 그리고 이전에 오랫동안 반복되었던 어쩌면 낡은 세대가 서로 간의 권력 구도를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또 한 번 세대 교체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볼 때도 한 3가지 정도 원인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는 이 아버지들도 당신의 아버지로부터 따뜻한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아버지로부터 관계 맺는 법, 아버지와 따뜻하게 대화하는 것들을 해보았더라면 자녀한테 똑같이 할 텐데 사실 우리네 아버지들, 뭐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아버지들이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아버지도 그 아버지 윗대로부터 또 계속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관계라는 것은 배움이 필요하거든요.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지만 관계는 사실 배워야 되는데 배워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에 포함되는데 이제 세대 간의 갈등, 생각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많은 경우 자수성가한 아버지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성공을 해봤어요. 네. 그런 아버지 눈에 이 자녀가 좀 느리거나 좀 실패하거나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나도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안 도와줬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됐는데 왜 넌 못하냐.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 우리 특별히 이제 자녀들의 마음을 이해하기보다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강요하다 보니까 또 자녀 입장에서는 서운하고 내 마음 몰라주고 그래서 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얘기 하나만 덧붙이자면 네. 또 다른 면에서 보자면 아버지가 무조건 힘이 있고 권위 있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네. 실패해본 사람이거든요. 실패해본 자는 내 자식이 나와 동일한 실패를 하기를 원치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더 강압적으로 혹은 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건데 네. 이렇게 무조건 다 본인처럼 살지는 않습니다라는 걸 알고 있는 이 자식은 이런 편견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항하게 되는 것. 이게 어쩌면 그 부자 간의 갈등이 일어날 때는 그 안에 교정에 대한 의지,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그러나 이건 편견이라는 그 또 젊은 층의 생각,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 아빠가 1등 하라고 하는구나. 2등은 필요 없다고. 아빠가 1등 아빠 안 해봐. 2등이었던 거죠. 네, 아빠가 2등이었거든요. 아빠 2등이었던 거지. 아니 저는 오늘 갈등이라는 주제를 듣고 아버지랑 갈등이 하나 생각난 게 있었어요. 20살 때 제가 처음으로 연애를 해봤어요. 첫사랑이 20살 때였거든요. 정말요? 네, 20살 때 첫 연애를 했는데 아빠한테 이제 갔어요. 아버지가 성남에 계셔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딱 아빠 나 여자친구 생겼다고. 근데 아빠 야, 그 뭐 여자친구 생냐 하나는 공부나 하지 해놓고 궁금해하셔요. 그래서 또 사진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또 거기서부터 막 사랑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막 야, 뭐 여자한테 잘하고 뭐 예쁘고 잘해줘야 되는 거지 한마디 했잖아요. 그러는 아빠가 엄마한테 그랬어? 아빠가 미안하다 하고 이제 갈등이 또 시작됐어. 왜 그랬어?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빠와의 그 갈등이
아, 이거를 또 잘 해소하는 것도 방법이겠구나. 근데 말을 되게 잘 하셨네요. 아빠도 얘기하기 조금 힘든 부분이 있을 텐데 아들이 이렇게 재치 있게 얘기하면 재치 있게 하죠. 알잖아요. 재치가 없고 유머가 없으면 분위기 싸해지는 거. 그러니까. 또 재치와 유머는 지능이라는 거. 또 이렇게 하나 배우네.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사연자는 지금 아버지와 소통이 전혀 되지 않아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아버지가 아들과 소통을 거부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아버지가 아들과 소통하는 것을 거부한다기보다 소통하는 방법 자체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게 아버지의 어떻게 보면 삶이었고 패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녀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줄 모르기 때문에 머뭇거리는 거죠. 뭔가 속에서는 뭐 불만족할 수도 있고 본인이 생각했던 뭐 며느리감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아버지가 이제 자녀와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네. 또 사연의 내용을 읽다 보면 아버지의 성향이 나와 있어요. 자신의 속내를 잘 표현하지 않는다. 네. 그렇죠? 그런 걸로 봐서는 굉장히 내향적이고 또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성격 유형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은 어떤 면에서는 좀 적극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결혼까지 시도하는 거 보면. 네. 아마도 아버지가 아들과의 대화에서 또 자신감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미숙한 방식으로 대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만약 제가 사연의 주인공이라면 굉장히 답답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소통이라고 생각하는데 레온 씨는 만약 아버지와 소통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어땠을 것 같아요? 일단 답답했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네. 근데 이제 저는 실제로 네. 제가 군대 전역하고 나서 아버지랑 이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우리 그 과거와 네. 아픔과 어려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면 아빠랑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좋아하는 게 뭘까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연결고리를 찾는 거죠. 그랬더니 아빠가 소주를 좋아하세요. 소주로 소통을 해보자. 소통이 이제 소주통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제 저는 술을 안 마시는데 아버지가 교회 다닌 것도 알고 계세요. 아버지는 다니시지 않지만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식당에 가가지고 여기 소주 좀 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놀라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일단 아빠 한 잔 봐주시죠. 여기서 아빠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와, 우리 아들이 여기까지 성장을 했구나. 그때부터 아빠랑 대화를 이어가는데 아빠의 좋아하는 점을 제가 공략한 거잖아요. 술이 술술 들어가면서 아빠가 미안하다 하면서 아빠의 그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느꼈죠. 아버지의 이 부분을 내가 공략을 잘했구나. 그러면서 아빠가 이렇게 살아왔다는 아빠 스토리로 들을 수 있었고 저는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지.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게 그럼 아버지하고 딸은 좀 다른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남희 선배. 근데 저희 아버지는 좀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아, 진짜로요? 응, 근데 의외시네. 재미는 없어요. 재미는 없는데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뭐 제가 라디오 뭐 생방을 하고 있거나 막 이럴 때도 계속 문자를 주세요. 이런 건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 막 유행어도 막 주시고. 피디님이시네 거의. 네, 거의 막 이제 저를 이제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러다가 작가. 진짜로 저한테 연애 코치도 막 하시고 그러면서 서태웅이는 어떠냐고. 네, 저희 후배 있거든요. 같이 코너 했던 친구 서태웅이는 어떠냐고. 걔는 나 안 좋아해. 그랬더니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 홍삼을 사서 걔한테 먹여. 장어도 아니고 홍삼을. 그 남자들은 그런 세심함에 또 반한다고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연애 코치도 해주시고 네. 제가 막 가끔씩 이제 선물 같은 거 신발을 예전에 사드렸는데 그거를 몇 년 전 사줬는데 신지도 않고 박스채 주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속상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긴 원래 좋아하는 신발이 있으셨던 거 아니에요, 메이커가? 그런가? 반품하려고 했는데 얘기를 못했던 건가? 그럴 수 있어요. 사이즈가 안 맞던지. 이렇게 아버지께서는 이제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시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제가 필요한 게 있냐고 물어봐도 잘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런 게 좀 마음이 아프긴 한데 제가 더 효도를 해야겠다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연 보니까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아버지 몰래 혼인신고를 해버렸어요.
이런 아들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모 입장으로서는 배신감 느끼죠. 우리가 지금 이 사연을 사연자 입장에서 보니까 네. 이렇지만 만약에 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처음에 이제 결혼을 반대하고 네. 그런 시점에 아들하고 이야기할 타이밍을 놓친 건 아니었을까? 그랬는데 얘가 한 번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혼인신고까지 해버리고 나에게 통보를 해버린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그 완고하고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도 되지 않고 반대하는 그 아버지가 미울 수 있겠지만 며느리감이 싫었던 이유를 얘기하지 않고 기다려라 얘기했던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다가갈 시간을 다오라는 그 타이밍을 얘기한 건데 만약에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제 아들이 저는 뭐 결혼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건 개인 생이니까. 그렇죠. 그러나 제가 반대를 했건 찬성을 했건 간에 어쨌든 조금 생각할 시간 나를 한 번만 더 설득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혼인신고를 해버리고 나 빼고 결혼식을 했다. 네. 너무 섭섭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위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는데 네. 아들이 저한테는 첫사랑이에요. 그렇겠다. 첫애는 첫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작은애도 사랑하지만 큰애에 대한 이 애틋함과 나의 실수와 이런 많은 세월의 여러 켜들이 다 큰애에게 많이 가 있어요. 그만큼 큰 사랑이었던 나의 첫사랑인 내 아이가 나에게 그 첫 번째 그 사랑에 대한 거대한 서약을 나 없이 너무 섭섭할 것 같아요. 저도 듣다 보니까 우리 이 교수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사연자가 정말 그래도 아버지가 반대는 할지라도 알려는 주고 자기 계획을 진행했더라면 네. 지금 아버지가 덜 서운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우리가 사연자 입장에서 또 한번 또 생각을 또 해보면 네. 이 사연자가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제가 이 사연을 다루다가 탁 떠오르는 내용이 하나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제가 아는 어떤 그 분인데 결혼식장에 가서 이제 결혼하는 걸 이제 축하해주고 왔는데 몇 년 있다가 들었어요. 그 결혼식장에 있는 그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이 대역 배우였다는 거죠. 아르바이트요? 네, 아르바이트생. 그러니까 그 결혼식 자체가 다 어떻게 보면 만들어서 한 거예요. 부모님이 반대해서 결혼을 하다 보니까 하객도 부모님도 아르바이트. 네. 주례도 다. 그렇죠. 주례도 그렇고 다 이렇게 연출한 거죠. 왜 그랬을까 생각해봤더니 뭐 그 아버지가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그렇게 해서 아마도 그 인생 가운데서도 아버지와 굉장히 큰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절대 바뀌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아마 이 사연자도 아버지가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앞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부터 우리 아버지와 관계를 잘 회복하기 위한 네. 그런 노력을 지금 해가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꼭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사연의 주인공이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태도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의 부자 관계 가장 개선해서 나가야 할 문제점은 뭔가요? 자녀들은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이런 말이 있죠. 네. 이 자녀의 성격과 삶을 결정짓는데 가장 중요한 대상이 부모입니다. 그런 점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일방적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국 사회를 보면 굉장히 좀 일방적인 관계일 네. 때가 많고 당연히 부모님들은 그러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좀 부모님들이 그런 일방적인 관계보다는 상호적 관계를 가지고 조금 자녀가 부족하고 실수해도 기다려줄 수 있는 여유를 가지면 좋겠다. 네. 수용하고 저희 뭐 아버지나 어머니의 장점이 실수를 지적해서 고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다 받아줘요. 아, 그래, 그것도 좋겠네. 근데 그러다 보면 제가 빨리 깨달아요. 네. 해보고 싶은 걸 하다 보니까 실패가 딱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막으면 계속 더 해보고 싶어서 계속 나가는데 많은 부모님들이 막 자녀를 내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하는데 진짜 빠른 방법은 그냥 들어주는 거. 네. 그리고 기다려주면 더 빨리 돌아온다라는 거.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자녀는 부모님의 소유물이 아니다. 예, 부모님들이 다 해주잖아요. 지난번에 네네네. 우리 헬리콥터맘처럼 다 해주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아버지들이 조금 더 따뜻하고 부드러워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성을 발휘해서 네. 조금 더 부드럽게 좀 우리 자녀들을 대하면 네. 좀 아이들이 또 건강하고 잘 이렇게 자랄 수 있지 않을까, 좋은 관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이가 좋지 않은 내 아들이 듣던 듣지 않든지 간에 이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너랑 사이가 안 좋은 순간도 있지만 내가 늘 기억하고 있다는 거, 사랑한다는 거. 그보다 더 중요한 말, 모든 순간에 내가 기도한다. 너 위해 기도한다? 아버지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얘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아마 우리 구티비에 사연을 주신 거 보니까 우리 사연자는 교회를 다니는 분 같고요. 어쩌면 아버님, 어머님도 교회를 다니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신다면 이 아들의 간절함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이 아들이 이렇게 사연을 보낼 때는 아마 오랫동안 지금도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혼자서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사연을 통해서만 할 게 아니라 혹시 아버지를 뵐 일이 있으면 아버지, 엄마 저 두 분이 기도하고 있어요. 건강하시도록, 네. 늘 마음이 평안하시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저희 잘할 겁니다. 꼭 기도할 겁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기도는 이상한 온도가 있어가지고 슬슬 녹인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마음을 확 살려놔요. 이거 참 놀랍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누시고 볼 때마다 좀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곁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늘. 항상 저한테는 그게 좀 큰 거였죠. 아무 말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우리 집 안에만 들어왔으면 좋겠어. 이런 게 이제 저의 그거였죠. 그냥 곁에만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가장 강한 기둥이 아버지신데 그 기둥이 없는 순간 엄마 혼자서 감당해야 될 그 몫은 상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아버지들은 그냥 곁에서 목사님 말씀처럼 공감해주고 교수님 말씀처럼 기도해주는 그런 아버지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정말 부자간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으셨던 분들이 꼭 함께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목사님, 마지막으로 오늘 사연 정리해 주셔야죠. 네, 그 신약 성경의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보면 네. 이 아버지와 또 어머니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말씀들이 있는데, 이제 성경은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라고 먼저 나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아비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연자분이 끊임없이 꾸준하게 아버지에게 계속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들으시든 안 들으시든. 그 다음에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안 쓰여져 있고요. 성경에 보면 아비들은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두 곳 다. 그건 뭐냐면 아버지들이 역시 권위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자녀들 노엽게 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 같아요. 성경도. 그런 의미에서 결론을 맺으면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성경은 결국 서로가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아버지와 관계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중에 우리 아들들도 노력하시고 나만 피해자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도 먼저 자녀에게 다가가서 말씀처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그 아들분이 아버지께 번호는 알 거 아니에요, 아버지 번호를. 그렇죠. 그러면은 엄마한테 보내는 것처럼 잘못 보내가지고 아버지를 많이 사랑한다는 걸 그걸 이제 표현을 해서 실수인 듯 이렇게 하면 아버지께서 이렇게 웃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자식, 갑자기 이렇게. 이 자식이 네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의 기도 편지는 준비는 누가 하셨죠? 제가 써왔습니다. 네. 아들 마음을 담아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갈등과 문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답답합니다. 그러나 내가 0이라고 생각할 때 100을 채워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내가 겪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와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회복과 사랑이 있게 해주십시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노크토크 14번째 시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다들 어떠셨어요? 저는 뭐 노크토크 우리 주제들이 참 절실하잖아요, 매번. 그쵸. 정말 매번 절실한데 어쩌면 뻔할 것 같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이미지가 뭐냐면 이렇게 아이스크림이 녹는 이미지예요. 아이스크림은 녹아야 달콤하거든요. 그 녹는 순간까지 우리 아버지들하고 우리 아들들이 서로 간에 서로를 발견하는 좋은 시간, 그 맛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 참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아, 진짜 아이스크림 먹고 싶네요. 가족들과의 소통의 문제는 단순히 부자 간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사연을 들으면서 모두가 느끼셨을 텐데요. 사랑은 표현할수록 더 커지는 법입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소중한 가족에게 사랑하는 마음 꼭 전해보시길 바랄게요.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한다면 주저 말고 노크해주세요. 때로는 솔로몬처럼 때로는 다비다처럼 때로는 바나바처럼 여러분의 모든 고민은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는 이곳은 노크 토크 다음 주에 만나요. 하나님께서 너랑 결혼하라고 하더라. 네가 만나고 있는 남자랑 헤어졌으면 좋겠다. 이거 좀 무섭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판명이 되면 굉장히 편안한 거예요. 이게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잖아요. 그쵸. 뚝딱 한다고 딱 나오면 그것처럼 이상한 신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또 안 되는 건 안 돼. 하나님의 의지인가? 네. 나의 욕망인가? 이 사람과 좀 이제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다면 이어주시고 아니다 싶으면 끊어주시오 했는데 끊어주셨어요. 상대편 기도를 들으신 게 아닌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